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는 43세에 아버지를 낳으셨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역할을 해야 했어요. 밭도 논도 다 빼앗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방법밖에 없었죠. 할머니가 산에서 겪은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한 마리는 여우, 다른 한 마리는 범이었다고 확신하십니다. 오늘은 여우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전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멈추다를 반복했어요. 새벽에 고사리를 채취하러 부지런히 식칼 하나 차고 소쿠리 무장하고 산을 오르셨죠. 집 주변은 이미 다 채취해서 조금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전날 비 때문인지 안개가 자욱했답니다. 원주 화장터 근처에 살던 할머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는 산속까지 들어갔는데 골짜기에서 캥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고사리가 천지로 깔린 걸 보고는 신나서 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가까이서 다시 캥캥하는 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바위 위에서 여우가 눈을 번뜩이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군이 겁탈하려고 할 때 식칼 들고 싸울 만큼 강단 있는 할머니였지만 여우를 보자 조금 긴장하셨답니다. 칼을 휘두르며 저리가 하고 외쳤는데 여우는 딱 세 걸음 다가와서 다시 캥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안개가 점점 자욱해지고 여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할머니는 고사리만 재빨리 채우고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계속 뒤를 따라오며 비웃듯이 캥하고 울었어요. 여우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쫓아 올라갔지만 여우는 멀리 도망가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치 사람이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지나가던 동네 약초꾼 덕분에 겨우 길을 찾았어요. 소쿠리에 담긴 건 고사리 반, 독초 반이었죠. 그 이후로 할머니는 비온 뒤 안개가 자욱한 산에는 절대 가지 않으셨어요. 여우를 보면 도망가라던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덤 앞의 소복.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담이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의 일이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한,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편이었고 자주 이 세상이 아닌 무언가를 보곤 했어. 그것들이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이 사건만큼 기억에 남는 건 없었어. 우리가 살던 곳은 시골이었고 발전한 곳은 아니었어. 시로 나가다 보면 산이 많았고 그 주변에는 야산과 무덤들이 정말 많았지. 지금은 많이 개발되면서 사라졌지만 당시엔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었어. 그날은 외할머니 생신이어서 점심쯤 아버지 차를 타고 외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어.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가 자꾸 나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어. 대낮인데도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 창밖을 보니 자주 올라가던 등산로 묘지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 처음엔 제사를 지내는 줄 알고 그러려니 했지. 차가 정차 후 다시 출발했는데 뭔가 이상했어. 그 여자의 키가 너무 작았거든. 분명 성인 무덤인데 그 여자의 허리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았어. 뭔가 이상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어.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 다시 창밖을 보니 산 중턱, 나무들 사이에 하얀 소복이 보였어. 그게 여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복 입은 형체가 눈에 확 들어왔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아버지에게 귀신이 보인다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헛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셨어. 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20분쯤 지나 시내에 들어서고 나서야 눈을 떴어. 그날 생신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자리를 다시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 다음날 친구를 꼬드겨 그 무덤가에 다시 가봤어. 그곳의 무덤 뒤편에 큰 구멍과 제사 음식을 놓는 대리석이 뒤집혀져 있더라. 그걸 보고 소리치며 친구와 도망쳐 나왔고 한동안 그곳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산에 있는 모든 무덤이 똑같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귀신인지 구미호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싹한 기억이야. 세 번째 이야기, 야간의 편의점. 작년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 수능이 끝난 후엔 재수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니 살 맛이 나지 않았어. 몇 주간 폐인처럼 지내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지.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어서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 처음엔 좀 무서웠어. 내가 여자라서도 그렇고 일하는 시간이 밤이고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서 혹시 이상한 손님이 오면 어떡하나 했거든. 하지만 막상 일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꽤 많이 돌아다녔고 손님들 대부분은 유흥가 종사자들이었어. 이분들이 오히려 취객이 오면 대신 쫓아주고 수고한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해서 일은 의외로 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이유가 있어. 내가 일하던 편의점은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곳이었어. 술을 2~3시간마다 진열해 놓을 만큼이었거든. 그날도 술을 채우려고 새벽 2시쯤 냉장창고에 들어갔어. 냉장창고는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는 CCTV 모니터가 있었지. 아르바이트 초기에 음료를 채우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혼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냉장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5분마다 CCTV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술을 채우고 있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 하지만 창고를 다 정리하고 나와서 CCTV를 보니 손님이 들어온 게 보였어. 어서 오세요 하며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CCTV에는 손님 머리만 보였는데 매장에는 사람이 없었어. 아마 누군가 물건을 훔치려다 내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갔겠거니 하고 넘겼어.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졌어. 새벽 2시 반쯤 사무실에서 일거리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CCTV에 또 사람이 보였어. 난 후다닥 나가서 어서 오세요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 싶었지. 더 이상한 건 편의점 문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어서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야 하는데 이번엔 종소리도 없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확인했지. 그런데 CCTV에 계속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야. 그것이 매장 안을 스멀스멀 돌아다니고 있었지. 하지만 나가서 보면 아무도 없었어. 그 검은 형체는 분명 사무실에서 CCTV로는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지. 계산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두려워졌어. 그래서 그날은 신문 배달 아저씨가 오기 전까지 사무실에서만 숨어 있었어. 그날 이후로 계속 매장에서 물건이 툭툭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어. 결국 나는 점장님께 여자 혼자서 야간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핑계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본 걸 이야기해봤자 믿지 않으셨을 테니까. 4번째 이야기, 여름휴가. 우리 가족은 여름휴가를 떠났어. 휴가에는 우리 가족 4명과 아버지 지인 가족까지 8명이 함께 갔지. 놀러간 장소는 비밀이야. 지금도 어딘지 알지만 밝힐 순 없어. 차를 타고 선착장에 도착하니 아버지 지인의 남동생 2분이 작은 배를 타고 마중 나왔어. 우리가 놀러가는 곳은 그분의 시골집이었어. 배를 타고 약 20분을 달리니 어느 외딴 무인도에 도착했어. 오늘 저녁은 여기서 잘 거니까 텐트랑 먹을 것 좀 내려놓고 시골집에 다녀오자고 하셨어. 우리는 텐트와 아이스박스 등을 내리고 다시 배를 타고 시골집으로 이동했어. 시골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무인도로 돌아왔지. 무인도는 작은 섬이었고 그 섬 뒤쪽에는 절벽이 있었어. 언덕에는 묘지들이 있었고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으스스한 느낌이었어. 우리는 텐트를 치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지. 신나게 바닷물에서 놀다가 허기져서 저녁을 먹었어. 그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 아까 담가둔 수박 좀 가져와. 나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형과 함께 수박을 가지러 갔어. 수박을 들고 돌아오는데 그때였어. 갑자기 내 뒤쪽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어. 뒤를 돌아보니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 머리는 단발이었고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었지.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 형이 뭐해? 라고 부르자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죽어라 뛰었어. 형을 가로질러 텐트 쪽으로 뛰어갔고 아저씨에게 저기 여자 있어요. 라고 말했어. 아저씨는 그런 거 없어. 잘못 본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 무인도를 떠났어. 5번째 이야기, 귀신의 전화. 내가 10대 후반부터 느꼈던 건 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 귀신이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걸 3번 정도 느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중 하나야.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안 했지.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이 그리워져서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을 했고 친구들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뒀어.
이 사건은 내가 마지막으로 그 귀신을 느낀 때의 이야기야. 당시 나는 술자리가 잦은 영업직에 있었고 일주일에 3번은 술에 취해 잠들곤 했어.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 발신번호를 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 집 번호였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내일 통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잤지.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가 하나 남아 있었어. 친구 번호였고 나는 그 번호를 저장해 놓고 일주일 정도 지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내게 물었어. 그날 내 전화 받던 여자 누구였어? 나는 순간 깜짝 놀랐지.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산지 꽤 됐는데.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라고. 엊그제 전화했더니 여자가 받더라고. 짱구 자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 여자가 귀신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친구는 장난치는 거냐고 했지만 나는 친구 폰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 정말로 그날 내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내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 하나가 남아 있었어.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그 귀신의 존재를 느꼈어. 이 사건이 그 귀신과 관련된 마지막 경험이었지. 6번째 이야기, 백백교.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물이지만 생존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해. 사이비 종교는 바로 그런 인간의 틈을 파고드는 범죄야. 특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삶이 극도로 힘들었을 때 백백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어. 백백교는 1920년대에 창시된 사이비 종교로 교주는 전용해였어. 그는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한다고 속이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어. 백백교는 물과 불의 심판을 피해 금강산으로 가면 신도들이 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해준다는 교리를 퍼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지. 그러나 백백교의 실상은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딸들을 교주에게 바치게 하는 악랄한 범죄 집단이었어. 교주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도들을 죽이고 안매장하는 일이 빈번했어. 사람들이 사라지고 실종되는 일이 많아지자 결국 경찰이 백백교를 수사하게 되었어. 수사 결과 전국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백백교의 만행이 드러났어. 교주 전용에는 결국 자살했고 주요 간부들은 사형에 처해졌지. 백백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이비 종교 중 하나였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 심지어 훗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을 주도한 오대양도 백백교의 방식을 일부 차용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 7번째 이야기, 잊을 수 없는 한밤의 경험.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시절 겪었던 한밤의 경험이야. 대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대개 룸메이트와 함께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곤 했어. 어느 날 룸메이트가 주말에 집에 가고 나 혼자 기숙사에 남게 되었어. 조용한 밤 나는 방에 혼자 남아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지. 그날따라 유난히 기숙사가 조용하고 묘하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있던 방은 복도의 끝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긴장되기 시작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처럼 불빛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지는 게 반복되더라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버티려 해도 무서움이 밀려왔어.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나는 방문을 잠갔어. 그런데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 손잡이를 쳐다보고 있었어.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은 잠겨 있으니까 계속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지.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이 나를 덮쳐왔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몇 초 후 그 소리가 멈췄어. 나는 그대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그날 밤 다시는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침대에 숨어서 밤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면서 복도로 나갔지만 그 소리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어. 8번째 이야기, 시골집에서의 이상한 사건.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야. 그때 우리 가족은 가끔 외할머니가 살던 시골집에 놀러 가곤 했어.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시골이라 그런지 한적하고 조용했지. 하지만 내가 겪은 그날 밤,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날도 평소처럼 시골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어 방에서 자려고 누웠어. 방은 전통적인 한옥이라 방바닥은 따뜻한 아랫목이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종이문이 붙어 있었어. 밤이 깊어가고 나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고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창호지를 살짝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 소리가 계속 들리자 나는 잠에서 깼고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조용한 방에서 그 소리만이 반복되고 있었거든.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다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 마치 창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바로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뛰어가서 말씀드렸어.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나는 창문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어. 아버지께서 방으로 오셔서 창문을 확인하셨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창호지에는 누군가 긁어놓은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어. 아버지께서는 장난일 거라고 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졌어. 9번째 이야기, 밤중에 차 소리. 이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 겪은 일인데 그때 나는 시골에서 살았어. 우리 집은 큰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고 밤이 되면 정말 조용했지.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밤중에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 우리 동네는 밤이 되면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꽤 크게 들렸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누워 있었지만 차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차 소리가 멈췄어.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다시 자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렸어. 하지만 도로엔 차가 보이지 않았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어. 거실 창문을 통해 다시 밖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분명히 귀에는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말씀드렸어. 부모님은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다시 밖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차는 보이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 그 이후로 그 차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밤중에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 창밖을 보지 않게 되었어. 10번째 이야기, 유리잔의 이상한 움직임. 이 이야기는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중 하나야. 당시 나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했어.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포함해 몇 명밖에 없었고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을 했지.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하던 중이었어. 나는 내 자리에서 컴퓨터를 보며 일을 하고 있었고 내 책상 위에는 물이 든 유리잔이 있었어. 그러던 중 갑자기 그 유리잔이 살짝 흔들리더니 아주 천천히 책상 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바람이 불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유리잔이 계속해서 움직였어.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밀기라도 하듯이 책상 끝으로 다가가더니 툭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 나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 다들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유리잔을 건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유리잔을 치우고 일을 계속했어.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내 옆자리에 있던 동료의 유리잔이 살짝 흔들리더니 똑같이 책상 끝으로 움직여서 떨어졌어. 동료도 깜짝 놀라서 내게 물었어. 방금 뭐야? 바람도 안 부는데 왜 이러지?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유리잔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었어. 그 이후로도 가끔 유리잔이 혼자서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그저 이상한 일로 넘기기로 했어. 11번째 이야기, 정체 모를 아이의 웃음소리.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자취하던 시절의 일이야. 당시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 그 원룸은 오래된 건물에 있었고 방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살던 원룸에서 유독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 특히 밤만 되면 어딘가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그냥 윗집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자꾸만 내 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어. 밤마다 어두운 방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막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어.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 창문을 열어 밖을 봐도 아무 일도 없었고 복도도 조용했어.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계속 내 귀에 울렸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소리에 더 민감해졌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귀를 막고 버티는 게 일상이 되었지. 결국 나는 그 원룸에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사를 결심했어.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밤, 웃음소리가 또 들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 웃음소리 뒤에 무슨 말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끝내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나는 그 집을 떠났어.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그 집을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져. 12번째 이야기, 꿈속의 손님. 이 이야기는 내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상한 꿈 이야기야. 나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그날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집거실에 앉아 있었고 마치 현실처럼 모든 것이 똑같았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나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 그는 무척 말랐고 얼굴도 창백했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가만히 쳐다봤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 그가 거실에 들어와 앉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나는 꿈속이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와 마주 앉아 있었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곧 다시 올 거야. 그리고는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그 남자가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야. 매번 똑같은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꿈을 계속 꾸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결국 나는 부모님께 이 꿈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절에 가셨어. 절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니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어.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과 마지막 말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13번째 이야기, 기숙사에서의 그림자.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야. 당시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밤이 되면 특히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 강했지. 그날도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자정이 지나고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어. 눈을 뜨자 방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어. 처음엔 그냥 룸메이트가 화장실에 가려는 건가 싶었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 방 한가운데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말이야. 나는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다시 자려 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었어. 점점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 그림자는 아무 소리도 없이 천천히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때 몸이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 결국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는 갑자기 그림자가 사라졌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서워서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룸메이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 그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깨어나면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어.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 끝날 때까지 밤마다 불을 켜고 자곤 했지. 14번째 이야기, 소리 없는 전화. 이 이야기는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겪었던 일이야. 당시 나는 대형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그 건물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사무실도 으스스한 느낌이 많았지. 특히 밤에 야근할 때면 사람이 거의 없어서 더 무서웠어. 그날도 야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아서 누구지 싶었지만 전화를 받았어.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그냥 조용한 침묵만이 이어졌지.
처음에는 통신 문제인 줄 알고 끊으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아주 작은 소리로 무언가가 들렸어. 분명 누군가가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을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어. 결국 전화를 끊었지.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 그날 밤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거야.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똑같이 작은 소리만 들렸고 나는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바로 끊곤 했어. 한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전화가 아예 울리지 않게 되었어. 하지만 그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면 그때 그 소리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아.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15번째 이야기, 낯선 방의 거울. 이 이야기는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이야. 친구들과 함께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고 우리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어.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분위기가 아주 조용했어. 우리는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은 밤이 되자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 내가 묵게 된 방은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거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 뭔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 괜히 거울이 신경 쓰여서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다 갑자기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순간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결국 불을 켜고 거울을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 그렇게 불을 켜고 겨우 잠이 들었지.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방에 묵었던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누군가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뭔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방에서 거울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거울을 천으로 가린 채 지냈어. 16번째 이야기, 고속도로에서의 이상한 차량. 이 이야기는 내가 몇 년 전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겪었던 일이야. 그날은 늦게까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혼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어.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나는 적당한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지. 한참을 운전하고 있는데 내 차 바로 뒤에 어떤 차량이 따라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차는 이상하게도 나를 계속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 속도를 줄여도 속도를 높여도 그 차는 똑같이 내 뒤를 바짝 따라왔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나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었는데 그 차도 똑같이 차선을 바꾸며 계속 따라왔어. 이쯤 되니 너무 무서워서 나는 속도를 더 높여 그 차를 따돌리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그 차는 나를 바짝 따라왔어.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내 뒷차창에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지. 결국 나는 다음 휴게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틀었어. 휴게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차는 어디에도 없었어. 분명 바로 뒤에서 나를 따라오던 차였는데 휴게소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사라져 버렸지. 나는 그날 이후로 한밤중에 혼자 고속도로를 타는 일이 두려워졌어.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 17번째 이야기, 문 두드리는 소리.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살 때 겪은 일이야. 자취방은 꽤 오래된 빌라였고 건물 전체가 낡아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잘한 소음이 많았어. 하지만 그 소음들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였던 게 있었는데 바로 한밤중에 들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 처음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무시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는 항상 내 방 문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어. 밤 1시가 되면 어김없이 톡톡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 날은 너무나 명확하게 문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서 결국 문을 열어봤어.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깜깜하고 조용했어. 그 후에도 한동안 그 소리가 계속됐어. 너무 이상해서 빌라 관리인에게 물어봤지만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다고 했어. 그러다 어느 날 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
그날따라 소리가 너무 뚜렷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지.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는 문 앞에 서서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 나는 결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죽인 채 서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취방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사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그때 그 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 18번째 이야기, 오래된 호텔의 그림자.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가족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이야. 우리는 외국으로 여행을 갔고 오래된 호텔에 묵게 되었어. 그 호텔은 역사가 깊은 곳이라 분위기도 독특했고 조금은 음산한 느낌도 들었지.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내가 묵은 방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커다란 침대가 있는 방이었는데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 하지만 여행 내내 피곤했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어. 방이 너무 조용했고 이상하게도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어. 눈을 뜨자 방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처음엔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그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겨우 잠에서 깼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호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여행 내내 가족들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거나 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 결국 우리는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호텔을 떠났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